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선 스트롱맨이 아니라 스트로맨, 빨대 꽂는 사람이 돌아온 거 아니냐 우려합니다. 한미 동맹인가? 한미 돈맹인가 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그 작전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관련으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쇄신 방향에 명태균 씨 관련 좀 왜 연락하신 건지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며 한동훈 대표간 갈등 문제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하자. 네. 하나 정도 하자.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지만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네, 목도 좀 타시고 좀, 아니 뭐 네,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네, 기자 여러분들 대충 좀 나온 많이 것 같아서라니. 네, 그럼 질의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끝장 질문 개수를 제한 두지 않는 끝장 기자회견 장장 140분 2시간 20분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이모저모 상황 위주로 저희가 보여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뒤부터는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네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네 분도 오늘 방송에 나오시기 전부터 오늘 기자간담회와 회견을 끝까지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영상 나가는 동안 오늘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적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대박 사건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그재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전 대변인 보겠습니다. 뭐라고 오늘 총평을 적으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마부작침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려운데 좀 네. 풀어주세요. 네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하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은 사과를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과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 응답이 있었고 네. 또 세 번째는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강조했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와 네. 대한민국의 역량, 미래 역량과 관계된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 비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말하는 개혁 과제가요, 정치권에서 인기가 참 없는 주제예요. 정치인들이 피하고 싶은 예를 들면 주제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노동개혁도 아하. 그렇고요, 국민연금 개혁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의료개혁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모든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회피하고 기피했던 주제들인데 이 인기 없는 주제를 가지고 2년 반 동안 밀어붙여 왔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먼 미래를 보면 보편적인 네.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더라. 정리해 볼까? 왜냐하면 네. 나중에 또 얘기가 구체로 나올 테니까 1분 정도씩만 할게요. 그래서 한 10초만 더 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국민들 실망이 있는 거 분명히 네. 맞습니다만은 남은 반내 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러한 개혁 과제와 그리고 경제 등등의 다른 민생들로 네.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반대편 대척점에 서 계신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동안 엷은 미소를 띄우셨어요. 어떤 미소인지 좀 들어볼 텐데 시간을 제가 대충 체크해 보니까 1분 20초 정도 하셨으니까 똑같이 드릴게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통령께서 우문현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명석하게 현명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대통령 자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잖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또 점잖게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흠. 그러니까 물론 A를 물어봤는데 B까지 이렇게 동문서답은 아니었지만 A를 물어봤는데 A-1 정도로 답을 자꾸 비켜가시는 듯한 아하. 딱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답한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딱 집어서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할 텐데 또 대통령이 뭐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문현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족스러움은 없었다는 게 약간 민주당 야당의 어떤 시각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현주 대변인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민수 대변인과의 좀 결이 비슷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결이 뭐 꼭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심은 움직이는 거야라고 적었는데요. 네. 뭐 한때 그 유명한 드라마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민심을 좀 대입시켜봤습니다. 실상 이번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그 외교 활동 끝난 이달 말쯤에 사실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임기 반환점이 이제 목전에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주변에 뭐 참모진과 또 당에서도 재빨리 좀 호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요청이 나온 것은 결국 민심이 변했다는 거죠.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되실 때는 48.56%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물론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20% 내외의 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민심이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가 오늘 네. 자리였고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정리해 또 보겠습니다. 역시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거기에도 저는 관심이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뉘앙스가 이 말의 여운이 우려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김민수 대변인과의 조금 진짜 결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자 우리 전현 평론가님은 또 우리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고 계세요. 당의 입장 뭐 꼭 대변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당에서 볼 때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 평.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려 정도가 아니고 분노고요. 한마디로 끝장 기자회견이 아니라 끝장 변명이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닿으려면 어떤 점에서 본인이 잘못했고 어떤 것에 사과하는지가 전달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고 참모 탓이라는 듯한 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국민적인 비판 여론은 마치 특정인이 악마화를 해서 이렇다는 탓 네.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순진해서 이렇다는 탓 네. 무엇보다 국회 시정연설과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것은 국회가 문제가 있어라는 탓, 결국은 탓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아주 일말했던 그 기대마저도 버리고 지금 분노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첨예하게 상반된 관점으로 오늘 대국민 담화와 끝장 기자회견을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게 시청자분들도 지금 안방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고스란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분 정도 대국민 담화가 이어진 뒤에 기자들의 질문이 막 쏟아졌는데 먼저 가장 첨예한 관심을 모았던 건 뭐니 해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당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으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지금 비교적 상세하게 이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그 쓰던 휴대전화가 공개된 바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불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게 잠깐 공개된데 그 번호로 무수히 많은 안면도 없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물론 지지자도 섞여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뭐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이 왔고 김민수 대변인님 그 내용들에 김건희 여사가 일일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를 일일이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여사 관리하고 있어서 뭐 지금 그런 걸 설명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뭐 관리하고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어쨌든 문맥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선거를 뛰어봤지만은 선거를 뛰다 보면은 많은 후보들이 선거용 폰을 만들거든요. 저는 안 만들어봤습니다만은. 근데 저한테도 문자가 수백 수천 통씩 옵니다. 아하. 네, 근데 이거를 대다수의 후보들이 다 답장을 일일이 하지 못하죠. 근데 대다수 한 80% 정도가 응원 문자인데 이거를 읽고 마느냐 아니면 안 읽느냐, 읽고 짧게라도 답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약간 섬세한 분들은 답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3일이 걸리더라도 답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답장을 3일, 4일이 걸리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하는 편인데 이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 영부인이 되기 전에 기본 베이스가 사업이다 보니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신하는 방법이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았나 싶고 또 응원 문자들이 좀 답해줘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부군이 잠이 들면 본인이라도 이 감사한 마음이라도 표현을 하는 답글을 짧게 나눴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비단 김건희 여사가 특이하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정치인들 주변에 어떤 분들, 가족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신들을 준다거나 내가 힘이 되고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나쁜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질문이 이제 기자들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 이른바 대외 활동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그걸 묻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무수히 당시 당선인 시절 왔던 그 문자나 응원 카톡에 답을 감사합니다 정도만 한 게 했다면 글쎄 이게 대외 활동 논란이 그쳤을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야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느낌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조선의 사랑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런 남편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뭐 전화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사실 본인이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안 하는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전화기 바꿨다고 전화번호 바꿨다고 이것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답변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은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국정 개입 의혹 또는 논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요새 뭐 회의 때 막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 그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뭐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뭐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뭐랬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은 아니겠죠. 네. 지금 매 질문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질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신 것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근데 뭐 내용은 차치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귀에 딱 들어온 표현, 제 처를, 제 아내를 악마화했다. 이게 지금 2번 나왔어요. 예, 근데 누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했다는 뜻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겁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론이 요동친 계기가 바로 명품백 수수 의혹이었는데요. 그 동영상은 전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 아닌 변명이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라는 한 여성이라던가 한 개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아내로서 보여줘야 될 태도나 도덕성에서 크게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표현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이 회담이 있기 전에요. 어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과 끝장 기자회견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한 3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뭔가 솔직한 사과와 대답 이걸 꼽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설명, 해명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사과가 이제 모두 담화에서 나왔죠. 직접 일어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절을 하는 90도로 인사했죠. 네, 그런 비주얼적으로도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악마화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저는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억울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실 김 여사 관련 논란들이 많이 시중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또 그 과정에서 직접 김 여사가 사과하는 그런 장면도 노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 여사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뭐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그쪽으로 겨냥해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이번에 이제 3번째 발의가 돼서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 소위를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만이 다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한 고리로 인정하고 그쪽으로 향한 여러 공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보여졌던 뭐 여러 뭐 녹취라던가 영상, 뭐 통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 여사가 사적으로 그
서울에서리 이모 기자와 대화했던 7시간 녹취록 같은 거,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가 뭐 몰카, 뭐 함정 몰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상이 공개됐다든지 여러 문자들 통해서 명태균 씨와 소통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대중에게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심어진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타까운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최근에 그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대통령 내외의 이미지를 좀 바꾸는 전략적인 방침을 세우고 또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표현하시는 와중에 그런 억울함이 악마화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강성필 부회장님 이게 또 궁금해요. 이 답변 뒤에 나온 질문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그러면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냐? 그리고 이번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김 여사가 혹시 건네준 말이 있냐? 이걸 물었더니 앞서 조금 전에 보신 영상 말미에 가서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게 국정관여이고 국정농단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이걸 글쎄요. 이게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그러면 애초에 사과할 의사가 별로 없었는 걸 김건희 여사의 의견대로 사과했다는 거 아까 90도 인사하고 그랬다는 걸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냐? 그러면 사과할 의사가 있다 없다로 대답을 먼저 하셨어야죠. 그리고 나서 부차적으로 또 여사께서 기자회견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오히려 조금 다른 듯한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각한 학생한테 너 왜 지각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택시 타고 왔는데요?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뭔가 관련이 있는 듯 하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검 문제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사실 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치 평론가 등 정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언론마다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이 회담 전에 이제 의견을 모아봤더니 그때 뭐가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해서도 여야의 합의를 기다린 대신 먼저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내가 특검을 해서라도 아내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정도의 뭔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국정쇄신의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 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뉘앙스는 말의 어떤 여우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좀 읽힙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여당에서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란 제도 자체를 민주당이 정말로 악용하고 있고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 안에 국민이 이미 일부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쟁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고 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수사가 다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불기소가 되었고 근데 이것을 또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이것 역시도 법의 기준에 맞지 않죠. 네, 일사부재리에 많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제가 하나 가슴 아픈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짜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두 가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태균에 대한 의혹들. 그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치 주제로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 김건희 특검이나 명태균 사건이냐 아니면 정말로 경제 문제라든가 개혁 과제들에 대한 것들이냐. 근데 이 프레임을 지금 무려 22대 총선 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21대부터 22대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주제라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다. 이렇게 정쟁만 정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고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고 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정치를 이런 정쟁용 이슈들을 다루고자 계속해서 악의적인 공격들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회담에서 포인트를 둬야 될 것들은 대려 대통령이 이때까지 말했던 개혁 과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에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잡겠다, 민생에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했던 것들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상했지만 온도차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그런데 전혜연 부위원장님, 민주연구원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맞다면 2017년 국정농단 때 그때도 국회가 특검 추천해서 그때 특검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였지 않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팀장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도 그동안에 수사를 했던 모습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된 데도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이 원리 원칙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하는 말의 대부분이 굉장히 어떤 사적인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서의 애정을 드러내거나 굉장히 뭐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심경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실망하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각종 범죄 비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진솔한 해명, 그리고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지도자다운 면목인데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볼 수 없었고 다만 확인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매우 사랑하는 남편이다 정도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이제 제목 보세요.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거나 변호하는 차원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삼권 분립의 위배가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온 말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중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지만 이것 못지않게 이 사안 못지않게 오늘 기자들이 또 관심을 뒀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그 입 관련인데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인 시절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명태균의 입 관련,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하는 내용 관련해서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지는데 이에 대한 지금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사실 각 당이 받아들인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회견을 보신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그래 됐다 이 정도면 해소가 됐어 의혹이 해소됐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뭐 사실 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이 어떤 그 이번 명태균 씨 관련 여러 논란들에 있어서 좀 그 변곡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하도 여러 사안과 연관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어지러울 뿐더러 이게 무슨 중요도가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던 분들조차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민심이 흔들렸다 그럴까요?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인가.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2번 정도 만났고 그리고 경선 국면 이후에는 뭐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또 지난번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나와서 호통을 쳐서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했는데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시점이 그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하루 전날 5월 9일 날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더 의혹의 눈길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이 녹취의 사실 여부를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소환해서 이제 내일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천 개입 논란에 관계된 것까지도 아마 분명히 그 수사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너무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그 취임식 전날이라 전화를 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고 그 외에 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검찰 측에서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제 명쾌하게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 또는 의혹이 여러 가지 뭐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다음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 문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굵은 거. 근데 오늘 대통령의 이 해명으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래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이니까 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해서 그럴 틈이 없었다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으로 취임식하기 바로 전날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는 육성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선거 도와줘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공간위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직접 챙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천 얘기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떤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꼭 보시고요. 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도가 낮아졌는지 그것은 본질적으로 범죄 의혹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실도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해명을 보면 글쎄요, 김민수 대변인 언론들의 얘기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보면 다 사실과는 다르다, 있지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좀 모아져요. 어떻게 봐야 될까?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 조작 의혹은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2가지 관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대선이라는 게 전국 단위 가장 큰 선거예요. 이게 지금 며칠 하루에도 몇 개씩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자가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라고 해서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거니와요. 그리고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는 공개용이 아닙니다. 비공개용이에요. 개인 내부 참조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여론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닌 것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 어떤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하는 후보만 볼 수 있는 여론조사로 어떤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지금 팩트 확인을 하지 않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비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명태균 씨와 전화 통화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네. 내가 얘기해 봤는데 당에서 좀 시끄러워. 이 부분을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도움받은 사람들한테요.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이 들어오면 네. 완곡한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완곡한 거절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들어줄게라고 했던 발언이라고 보면은 이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 또한 명태균의 발언도 또 있죠. 네. 저 녹취가 지금 일부 편집되었다. 여기 사이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공천은 결국에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등의 내용이 있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오늘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선 더 이상 이게 진위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구나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제 민주당이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했을 때 실제 내용 중에 한 70에서 80%는 빠진 채 지금 공개됐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럼에도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가 네. 애초에 이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초반부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나면서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그쪽으로 흐르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곧바로 이게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만약에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상?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그 디테일은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도 많이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작이 안 됐고 미공표니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잖아요. 그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전선거 운동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공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하태경 의원 같이 컷오프된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대세는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면 지지 선언을 윤석열 후보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업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정에서 가정입니다. 얘기하는 이 거네요. 모든 건 다 가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조작한 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이 오게 되면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정치자금법이나 기부행위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인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명태균 씨 의혹에도 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어요. 그런데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얘기를 해볼게요. 당정 갈등,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지금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한 두 축,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즉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와 갈등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김민수 대변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초심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어렵네요. 근데 어려운데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실 때요. 윤한 갈등의 실체가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국민들 시각에서는 쯧쯧 똑같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 여당은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 불립니다. 당대표는 야당에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실패하고 여당은 성공하는 일은 없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없다. 이게 결국에는 당과 정이 커플링 효과를 보이면서 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갈등 국면으로 가야 누군가는 산다라는 프레임들이 이거 지금 최근 한두 달이 아니라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프레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과 정이 정말로 똘똘 뭉쳐 하나로 되어도
여기 180 거대 민주당 이기기 쉽지 않다. 근데 이 내부 분열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불필요한 오해만 나을 뿐이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 국민을 먼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로 단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김현주 대변인 말씀 좀 듣고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해 보이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문제를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늘 초심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김민수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김현주 대변인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무리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삐걱거리는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 즉 대통령실과 용산과 국민의힘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부각되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해서 대통령실과의 지나친 차별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나치다라고 평가될 만한 차별화를 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총선 국면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면은 항상 강조했던 것은 국민 눈높이.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과연 이 모든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그렇죠,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지난 월요일에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5가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나왔었는데 뭐 사과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과는 오늘 대통령이 일단 하셨습니다. 네.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결국 대통령실이 살아야 당도 살고 당이 살아야 결국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큰 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 같은 걸 보면 국정 지지도와 정당의 지지도가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그리고 지난 부산 금정에서의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부울경에서 국정을 지지한다라고 표명하신 일반 민심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저희가 그 당선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후보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맞춘 행보를 당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소소한 정치적 이득을 바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지도부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일단 좁은 의미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양측에서 알아서 잘 풀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여권 즉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의 갈등이 결국은 국민들 보기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팔짱만 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빨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민생 챙기라고 뽑아줬더니 집안 싸움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럼 대통령실이 국민의 민심을 모르면 여야로도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애매뭉실, 두리뭉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되고요. 특검에 대해서도 빨리 의견을 정리해서 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집권 여당이 보여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님도 뭐 한 줄 평으로 우문현답은 없었다. 하지만 현문우답도 많았다.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돌을 던지면 맞을 각오로 가겠다. 앞으로 이제 임기 반환점 이제 며칠 돕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자세가 느껴졌습니까? 돌을 던지면 맞을 각오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내가 돌 맞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위기인지 이 위기 상황인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그 다음 해법이 나오는 건데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거나 이전에 하셨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야당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대통령께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좀 느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김민수 대변인,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수치가 이제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19%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의 의미면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 지지율보다 낮다. 그런데 19% 정도면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참모들이 알아서 저희가 물러나겠습니다. 옷을 벗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 대통령만 앞에 떠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지지율은 아까 대통령들 역대 지지율을 사실 살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말 같은 경우는 12%까지 그래요?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수치보다 더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율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냐 아니냐, 지금 대통령의 정책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여기만 쫓아간다고 하면은 대통령 다리를 성과내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네네.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지지율이 보세요. 저런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일단 대통령 말에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국민과 시청자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에 대한 영속성이나 지금 일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남겨놓을 것이고, 업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적합지 않은 사람들은 교체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방금 앵커님의 말씀은 사실은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이런 규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참모들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완급, 그러니까 이런 좀 보충 역할을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저도 사실은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겠지만 물론 격한 편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그리고 늘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옛 조선시대로 치면 귀양, 유배까지 보내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조금은 이제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정도로 과감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쇄신과 개혁을 해야 한다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전제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뭘까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유배와 귀양 수준의 어떤 조치를 대통령실이 한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고 휴대전화를 빨리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전화 여부, 휴대전화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다 보여달라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라던가 또 논란이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대통령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여당 지지층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불안한 시기, 미국 지금 대선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대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감쌀 것이 아니라 빨리 결단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빨리 수용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국회의 블랙홀이 아니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현주 대변인님, 이제 임기 반환점 굳이 따지자면 다음 주 월요일이 딱 이제 절반 정도 돼요. 다음 주가 이제 그 월요일이 10일이니까 전환점을 이제 딱 도는데, 마지막 국정 후반기의 동력이 오늘 회견으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회견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전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들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분위기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견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방송에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답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월요일에 당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4가지 요청이 있었죠. 네네. 대국민 사과를 해야 그렇죠. 된다.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내각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전면 중단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국정 지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뽑는 것의 1위가 한 2, 3주 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그러니까 주변 문제 이렇게 지금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소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확장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들 눈에 띄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이 10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1일이고 네. 그러면 이번 주말을 통해서 그러네요. 맞아요. 임기 네. 반환점을 맞게 되는데 더군다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이 시점에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다고 네. 하는 것은 결국 국정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그래서 마련된 민심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이 과연 민심에 어느 정도 가서 닿을 수 있을지 그 점에 관해서는 아마 한 대표도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역시 김현주 대변님이 오늘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바라본 총평을 써달라고 했을 때 적었던 그 민심을 지금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필 부위원장님, 과연 민심에 부합했냐가 오늘 최대의 관전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상황으로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고 그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기대에 미흡하면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전술적으로는 명태균의 폭로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여 공세를 강화할 채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의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대통령만 빼놓고는 다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하시니 저희가 야당으로서 역할 뭡니까? 견제도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드려야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인적 쇄신은 어떻게 하실 네. 건지. 그런데 저희 야당이 느끼기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전혀 새로운 게 없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웠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부속실장을 임명했다. 또 특별감찰관도 국회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안 나왔습니다. 이 회견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봤을까요?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3건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김민수 대변인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물론 느낌입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2시간 20분에 걸쳐 이루어진 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내각 총사퇴든 인적 쇄신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일각입니다. 혹시 불쾌하시면 혹시 말씀하셔도 돼요. 일각에서는 여당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달에 있을 두 차례 11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 관련 1심 선고에 뭔가 그 결과에 좀 기대는 거 아니냐, 그 이후를 그런 눈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두 가지로 좀 답변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일단은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사에서 좀 보기 힘든 현상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죠. 아하.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고 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결국에 국민들이 정부나 여당, 야당 모두에 실망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만 보고 기다리고 버텨본다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도리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담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솔직하게 말해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찬대 아까 원내대표의 말에 대답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박찬대 의원이나 민주당의 거짓말 탐지기입니까? 네. 이미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기저에 깔고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말을 답정너처럼. 네. 네. 그럼 답을 정해놓고 듣기 때문에 이게 변명으로 들리고 거짓말로 들리는 것이다. 그럼 민주당은 어떤 말을 했어도 저런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것인데 저 프레임에 그동안 2년 반 동안 끌려왔으면 됐다. 저 프레임부터 끊어내야 지지율의 반등도 있을 것이고 국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레임, 민주당 정말 프레임 기가 막히게 잘 짜는데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이 프레임부터 깨트려라. 네. 그래야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제 이 사태를 뭐 중립적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얘기 듣고 보니까 떳떳하다면 선고 중계할 수도 있겠네라는 뭐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놓고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걸 생중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쟁에만 빠져서 여당 공격만 혹은 대통령 공격만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빨리 만나서 같이 민생 문제 풀자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제안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답을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여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안까지 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대변인, 일각에서는 네. 뭐 오늘 이제 담화가 끝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 뭐 여러 차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미리 섣부른 전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정농단 시기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3차례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그걸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MB 정부 때 네. 그 2008년에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50%를 아마 상회했던 그 지지도가 아주 급전직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월과 6월에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우병에 관련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그 이후에 서서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국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 이후에 그 지지율이 호짜리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최서원 씨 관련 텔레 PC가 공개되는 여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의 진실 여부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오늘 대통령의 답변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하게 해드리기에 충분했을지 좀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염려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역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김민수 대변인님과의 조금 결은 조금 온도차 느껴진다. 같은 당이지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혹시 민주당은 예정대로 16일 날 조국 혁신당과 같이 연대해서 탄핵 집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탄핵 집회가 아니라요. 네.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면
사실 미국은 행정부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합니다. 네. 그건 그러냐면 둘 다 거부권은 있지만 미국은 정부가 행정부가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부권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부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고 계시고 대통령이 특검 끝난 후에 해설서를 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네. 후에 거기 66페이지에 보면 본인과 관련된 그런 특검을 할 때는 특검 추천도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특검팀이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한 30초 드릴게요. 국민적 뭐 당연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집회 장외 집회도 지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중도층들은 그 집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도 관심 쏠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0초 드릴게요. 20초. 사실 최근까지는 저희 야당의 지지자들이 주로 형성이 됐었는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이후로 저는 중도층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똑같은 간담회와 끝장 기자회견 2시간 20분 동안 펼쳐진 이 회견을 과연 같은 국민은 어떻게 바라봤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